네, 안녕하세요. 환경공학을 가르치게 되는 최병환 강사라고 합니다. 저와 같이 지금부터 환경공학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경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 수질, 폐기물, 소음, 진동, 토양 총 5가지의 환경 과목을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경 공무원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5과목이 혼합이 된 환경공학에서 높은 점수를 취득해야 우리가 원하는 공무원 합격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이 하나하나 한 과목 한 과목 공부를 하면서 충분히 복습을 해주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공무원에 합격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와 같이 환경 공무원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환경공학 중 대기 파트를 먼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대기 환경에서 다루게 될 내용은 총 4가지로서 기본적인 개론, 그 다음에 방지기술, 연소공학, 측정 및 농도의 표시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특히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계산 중심보다 이론적 중심 문제가 훨씬 더 빈도 있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개론이나 방지기술 등 기타 이론적인 부분의 할당량이 높은 과목에서 출제율이 높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이제 환경부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본다라면 개론에 대한 문제 유형이 우리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고, 방지기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입자상 집진장치, 이러한 이론적 문제에 대한 출제가 되었다 보니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핵심적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책의 구성에서 보시게 된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환경공학에서 알아두어야 될 기초 단위를 꼭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서 원소 주기율표에 대해서 저와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마 환경부 또는 환경 기타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들이 기사 또는 산업기사 등의 환경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기본 베이스로서 이미 익히고 계시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원소 주기율표 내용이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환경 자격증을 따로 공부를 하지 않고 환경 공무원을 준비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이 하나하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를 보시게 된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로줄과 세로줄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기율표에서 세로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족이라고 부르게 되고 가로줄을 주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화학이 아닌 환경 쪽에서 이야기를 대부분 하는 특성들은 이 족과 관련된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떠한 하나의 족으로서 이루어진 한 그룹들은 어찌 본다면 비슷한 특색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특정한 그룹의 집단을 분류를 한다라고 했을 때 무작위로서 분류를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분류를 하는 방법 중 하나가 기타 공통점을 찾아서 그 공통점에 따라 분류를 하는 특성이 가장 많을 거예요. 이처럼 원소 주기율표 역시도 일정한 특성을 가진 채 그 특성을 가진 원소들만 모아서 하나의 족을 구성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요 1족 같은 경우 이 1족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우리가 알칼리 금속족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알칼리 금속족 같은 경우에는 화학적 반응성이 굉장히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1족에 해당하는 모든 원소들은 대부분이 반응성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칼리 토 금속족이라고 해서 당연하게도 1족이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2족은 가장 큰 것보다는 조금 더 작은 반응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원소들에 비해서 반응성은 높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화학적 반응성은 높은 족에 해당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외에도 쭉 보시게 된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환경을 공부할 때 요 17쪽
너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17쪽 같은 경우에는 할로겐족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산화력이 높은 또는 어찌 본다면 부식성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원소들의 집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게 돼요. 특히 오른쪽 상단으로 갈수록 산화력은 점점 높아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산화력을 가지고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상수도 소독 또는 세균 소독, 미생물 소독 등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 원소들, 화합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배우게 될 대기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내용은 18쪽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18쪽, 1쪽과 반대쪽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하게도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실 거예요. 우리가 1쪽 같은 경우에는 반응성이 높은 특성을 가진 원소들을 가지고서 그룹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므로 그 반대쪽에 있다. 그렇다면 오히려 반응성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어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이 18쪽을 우리는 비활성 기체족이라고도 부르게 되는데 우리가 보시게 된다면 이 18쪽에 해당하는 모든 물질들은 다 기체들입니다. 그리고 화학적 반응성이 거의 없는 불활성 기체라고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기체들을 어떤 화학적 표현을 하게 된다면 이원자 구성을 하게 돼요. 이원자 구성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수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단원자 구성 또는 일원자 구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수소라는 것을 하나를 쓰게 된다면 우리는 이것을 원자, 원소라고 부르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일원자 원소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기체 상태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형태를 띄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수소 기체라고 하는 것은 이 수소라는 원소가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 즉 이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형태가 거의 대다수의 기체의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18쪽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불활성이냐 하면 자기 스스로 자체가 안정성을 띌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다시 말한다면 이 헬륨 같은 경우 헬륨 He 라고 해서 쓸 수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헬륨 기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풍선이나 헬륨 가스 이러한 얘기를 많이 들었다시피 이러한 곳에 보통 들어가는 가스들은 헬륨이에요. 그러면 이 헬륨을 기체 상태로 표현을 한다면 수소와 마찬가지 헬륨이 두 개가 붙어 있다. He2라고 쓰면 될 줄 알지만 이 18쪽 비활성 기체족들은 그 자체가 안정성이 매우 뛰어난 불활성 기체족이기 때문에 이 헬륨 자체가 바로 기체 상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아마 화학을 난 좀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원소 주기율표를 보시게 된다면 어떠한 특정한 원소들을 특정 알파벳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알파벳은 대문자 하나로만 되어 있고 또는 어떠한 원소는 대문자와 소문자 두 개로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경우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본다면 화학의 기본적인 규칙이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화학의 기본적인 규칙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원소를 표현한다라고 했을 때 이 원소를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알파벳을 한 개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요. 단 이때 한 개로만 표현할 때는 반드시 대문자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반대로 알파벳을 두 개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약속입니다. 대문자 그리고 소문자로 구성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구성을 가진 것들은 하나의 원소를 표현한 방법이다. 즉 여기를 보시게 된다면 우리가 수소 H라는 대문자 하나로 표현했습니다. 이 H라는 단어 자체, 이 알파벳 자체가 수소 원자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1쪽의 하단에 있는 리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리튬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 하나로만 표현한 게 아니라 대문자 L과 소문자 I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문자와 소문자로 구성된 것도 하나의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파벳을 2개로 표현했지만 대문자를 2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2개의 원자가 합병, 즉 다시 말해서 2개의 원자가 화합된 상태다 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게 돼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HCl, 우리가 흔히 액체 상태로는 염산 또는 기체 상태로는 염화수소가스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게 된다면 대문자 H 썼습니다. 그리고 대문자 C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소문자 L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무엇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수소라고 하는 원자와 Cl 찾아보게 된다면 17쪽에 염소라고 써 있죠. 염소라고 하는 원자가 화합된 화합물이구나.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예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단순하게 HC라고 써보는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는 HC, 원자로 무엇이었더라?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보게 된다면 이 원자의 구성은 대문자 H와 대문자 C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대문자 2개로 구성된 것들은 각각의 다른 원자들이 화합된 형태라는 겁니다. 그럼 이 원자들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다면 수소와 탄소로 화합된 화합물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탄화수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메탄, 에탄, 프로탄, 부탄 모두 다 탄화수소에 해당하게 되죠. 이러한 탄화수소들을 우리가 대문자 표현으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원소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환경을 공부할 때 원소 주기율표는 1족과 2족, 아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알칼리 금속족과 알칼리 토금속족 1족과 2족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공부하셔야 될 족들은 17족과 18족, 우리가 흔히 할로겐족, 그 다음에 비활성 기체족이라고 부르는 족들은 반드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요 1족과 2족은 여러분들이 수지를 할 때 꼭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특히 요 18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대기 파트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17족 같은 경우에는 대기 파트하고 수지 파트 모두 다 활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요 1족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도 나올까요? 우리가 폐기물, 토양 파트에서도 충분히 알아둬야 될 원소로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족들은 알았지만 그러면 3족부터 16족까지는 몰라도 되느냐? 그렇지 않겠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든 족의 내용을 알 수는 없고 알 필요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기타 일부분의 원소들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럼 이런 환경공학을 공부할 때 그 기타 원소들은 어떠한 걸 공부해야 될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3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족을 보시게 된다면 붕소, 우리가 몰라도 되죠. 다행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들은 뭐가 되느냐? 알루미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보시게 된다면 굉장히 하얀색 바탕을 두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게 된다면 하얀색 바탕은 자연적으로 금속 원소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금속 원소에 해당하는 알루미늄은 우리가 3가의 원자가를 가지고 있는 원소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알루미늄은 특히 어디에 많을까요? 우리가 흔히 수질에서 사용하는
응집제를 구성하는 원소 중 하나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알럼이라고 하는 우리가 응집제를. 공부를 하다 보면 다시 한번 언급할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토양에 굉장히 다량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치환율, 즉 다시 말하면 이온 교환율이라고 해가지고 토양 내에 산성비가 존재하게 됐을 때 수소 이온과 우리가 치환될 수 있는 토양의 원자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될 건데요. 중요한 것은 이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이러한 양이온 교환 능력이 수소와 크지 않기 때문에 토양 내에 오랫동안 잔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알루미늄은 식물에게 가장 필요한 구성 원소, 우리가 흔히 사람으로 따지게 된다면 칼슘, 마그네슘 필요하다라는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칼슘은 성장을 위해 필요하고 눈 떨릴 때에는 마그네슘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처럼 식물이 성장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식물이 섭취해야 될 필수 원소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필수 원소들 중에서 인이라는 원소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인과 알루미늄, 응집력이 높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결합력이 높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식물이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인은 알루미늄이 붙잡다 보니까 식물의 성장을 방해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할 때 중요하게 다룰 내용이기 때문에 알루미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원자량이라고 해서 원자량 27이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표기는 되어 있지만 우리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기억하실 필요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모든 대부분의 환경공학에서의 원자량은 우리가 환경공학 가장 자격증과 틀린 점이 뭐죠? 계산기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 대부분 실제 시험 문제에서도 모두 정수 처리로 함으로써 원자량을 표기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정수 처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올림으로 또는 반올림으로 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26.98이라는 알루미늄의 원자량 대신 27을 외워두시는 게 훨씬 더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추가로 알아두셔야 될 게 14족을 오겠습니다. 탄소를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아까 예제에서도 탄화수소라고 이야기를 했듯이 이 탄소라는 것은 환경공학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원소 중 하나입니다.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할 거예요. 탄수화물 할 때도 얘기하게 될 거고 탄화수소 연료를 할 때도 얘기하게 될 거고 유기물 구성이라고 할 때도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처럼 탄소는 우리 환경에서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는 굉장히 중요한 원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탄소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원자량은 12다 라는 것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15족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질소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우선 원자량은 14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요. 질소 같은 경우에는 인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식물의 성장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원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대기에서는 지구상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대기권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또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대륙권 내 공기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기체를 질소기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대기를 할 때 지구상에 가장 많이 존재하다 보니까 당연히 대기 파트에서 중요하게 다루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6족 산소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옥시즌이라고 해서 그 앞 글자 알파벳을 따서 O라고 쓰게 되죠. 자, 이 산소 같은 경우에는 원자량 15로 외우시면 안 됩니다. 15.999니까 반올림을 하게 되면 원자량 16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겠죠. 특히 산소 같은 경우에는 아마 모두가 들어보셨을 겁니다. 생명체가 살기 위한, 생명체가 생명 유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호흡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호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체, 산소기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때 산소가 이 산소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너무나 중요하게 다루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산소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넘어와서 15족에서
인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물론 토양과 폐기물 파트에서는 규소가 가끔 등장을 할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영어로 실리카라고 해서 그 앞글자를 딴 SI를 규소라고 하게 되는데 당연하게도 토양과 암석에 굉장히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는 원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폐기물 토양 파트에서 한 번쯤 다루게 될 내용이니까 원자량은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체크 표시한 것들은 원자량은 외우실 필요 없이 SI를 규소라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 같은 경우는 식물의 필수적인 원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수질, 토양, 폐기물 모두 다 잘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인의 원자량은 반올림을 하게 된다면 30이 아니라 31 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황 너무 중요합니다. 안 나오는 파트가 없어요. 탄소 다음으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황산일 때의 황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흔히 이야기를 한다면 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식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반응성도 높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속 부식의 가장 주된 원인 물질에 해당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 금속으로서 구성이 돼 있지 않는 것들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물을 먹을 때 반드시 연결을 해야 될 상수도관, 그리고 물을 배출할 때 반드시 연결해야 될 하수도관 역시도 금속의 원료로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수도관에 이러한 황으로 구성이 된 기체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그 기체가 상부에 모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상부에서 관들이 부식되는 현상을 발생시킬 수가 있게 되겠죠. 바로 이러한 문제들을 일으키는 이 황 너무나 잘 나오게 됩니다. 대기에서, 수질에서, 폐기물, 토양 모두 다 잘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물론 원자량까지 기억해야 될 것들은 17쪽, 18쪽, 1쪽, 2쪽에도 분명 존재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플로르 19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염소, 단 이 염소는 특이합니다. 반드시 염소의 원자량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35.5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알아두셔야 될 내용 중에서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이 칼슘 중요하게 다룰 겁니다. 나트륨 중요하게 다룰 거예요. 마그네슘, 칼륨 모두 중요하게 다룰 겁니다. 물론 수소라는 것도 중요하게 다루게 될 거예요. 지금 1쪽, 2쪽, 17쪽, 18쪽은 모두 다 원소 기호와 이름은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들은 반드시 원자량까지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되느냐? 우리가 크롬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자, 크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인체 영양 파트에서 중요하게 다루게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바나듐 대기할 때 한 번쯤 언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산화 바나듐으로 우리가 흔히 한번 이야기를 해보게 될 건데, 그때 사용하는 부위가 대체 무슨 부위지? 하시면 안 되겠죠. 부위를 우린 바나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나 망간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철, 모든 금속 원료의 기본 베이스입니다.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코발트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대기 파트에서 자주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구리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구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황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바로 이 황동의 구성 원소 중 하나가 구리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연, 우리가 수질 인체 영양 파트에서 나오게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ZN을 아연이라고 하는구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AS, 비소다, SE, 셀레늄 또는 줄여서 셀렌이구나.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와서 우리가 또 기억을 하셔야 될 내용들이 뭐가 있느냐? 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AG, 은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CD,
너무 중요하죠. 중금속에서 가장 많이 다루게 될 내용이고 특히 환경공학에서 중금속과 관련된 내용을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거의 탑3를 달리게 되는 것 중 하나가 카드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카드뮴은 인체나 또는 동식물에 어떠한 피해를 끼칠 수가 있는지 너무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거고요. 특히 인체 영향은 반드시 꼭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는 주석이라고 읽는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와가지고 PT, 백금입니다. 우리가 이 자동차에 우리가 환원 촉매라고 해서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이 바로 이 백금이에요. 하지만 이 백금도 역시나 촉매독이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즉 촉매독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가 되느냐? 백금 자체의 활용성을 낮추는, 즉 다시 말하면 유해한 물질들을 우리는 촉매독이라고 부르게 될 건데 대부분 그 촉매독과 관련이 없을 때에는 모두 다 이러한 촉매제로 백금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PT가 무엇이냐, 우리 PT 퍼스널 트레이닝 아니라 PT 백금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HG 너무 중요하게 다룰 겁니다. 자, 지금 색깔을 보시게 되면 백색에 우리가 바탕색을 두고 있습니다. 금속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금속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들이 다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요? 고체, 딱딱하다. 이러한 생각들이 가장 많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들은 글자색을 보았더니 회색 글자예요. 회색 글자는 무엇이냐? 금속은 금속이지만 상온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대기의 온도, 이러한 상온에서는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유일한 금속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게 다루게 되겠죠. 이러한 수는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PB, 납이라고 읽는구나. BI, 비스무트라고 읽는구나.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적인 것들은 한 번쯤 이렇게도 읽는구나. 몰리브덴은 코발트를 얘기할 때 같이 나오게 될 원자 중 하나입니다. 딱 한 번 정도는 이제 언급을 할 내용이기 때문에 료듐도 마찬가지로 한 번 정도는 언급을 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 정도는 이름 정도는 추가적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동그라미 친 부분들은 반드시 원자량까지 꼭 외우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간단하게 원소 주기율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자, 우리가 그 다음으로 우리가 앞에서 원자량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원자량, 염소는 35.5다, 수소는 1이다, 동그라미 친 것들의 원자량은 외워야 된다. 이러한 표현을 이야기를 해드렸었어요. 자, 중요한 것들은 원자량, 그럼 원자량이라는 건 과연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요? 자, 우리가 화학에서 일반적으로 원자량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상단에 보시게 된다면 이 상단에서 탄소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이 탄소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 원소의 질량을 원자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탄소를 기준 베이스로 두고서 나머지 원소들은 탄소에 비해서 얼마만큼 가벼우냐, 얼마만큼 무거우냐, 이러한 상대적인 질량을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정의를 보시게 된다면 원자량이란 화학원소 원자의 평균 질량을 일정 기준에 따라 정한 비율이다. 이때 일정 기준이란 탄소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점 상식적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점은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단위가 없는 무차원이다. 자, 없을 무자, 차원, 즉 단위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흔히 몸무게를 잴 때 내 몸무게가 100kg다 하면 숫자 100으로만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뒤에 킬로그램이라는 단위를 붙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숫자로만 내가 표현을 한다면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전혀 알 수 없게 돼요. 그래서 그 숫자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차원이라는 단위를 붙여주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원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차원이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원자량은 그람이라는 단위를 붙이게 되는데 이때 원자량에 그람을 붙이는 조건은 반드시 아보가드로 수라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는 특정한 원소, 즉 원자들의 구성이 된 한 집단의 그룹을 지칭할 때 g이라는 차원을 붙일 수 있지, 단순하게 한 개, 즉 원자 하나만을 지칭할 때에는 숫자로만 원자량을 표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분자량이라는 건 뭘까요? 분자, 원자가 2개 이상 결합된 화합물들을 흔히 분자라고 지칭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분자를 나타내는, 우리 아까 예제로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던 원자 2개, 수소와 염소가 결합된 화합물, 바로 이것을 분자라고도 지칭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수소의 원자량 1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염소는 유일하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35.5라는 걸 외워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각각의 원자들을 나타내는 질량, 이것을 원자량이라고 했습니다. 이 원자 2개가 화합된 화합물을 우린 분자라고 지칭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분자량은 어떻게 보게 된다면 원자들 자체로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의 분자가 이루게 되는 양은 원자량의 합으로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걸 예측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 수소와 염소가 결합된 화합물, 대기에선 염화수소, 수질에선 염산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 염화수소나 염산의 분자량은 합계 1 더하기 35.5, 36.5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여기서도 정리했듯이 모든 원자들의 원자량의 값을 더해서 계산한다. 이것을 분자량이라고 하는구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뒤에서 배우게 될 이제 그람 분자량, 역시나 그람이라는 것도 아보가드로 수의 법칙을 따라야지만 붙일 수 있는 차원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네요. 이번 시간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